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 자, 들리면 손. 네, 내 말이 맞으면 손. 약 팔지 마, 이씨. 그래, 오늘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오늘 반갑습니다. 여기 뭐 저를 테러하러 온 사람은 없겠죠?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왔던 분들과 패턴이 다르면 위험한 거야. 예전에 황빠들이 테러를 한번 했었거든. 아, 그래? 네, 내가 당할 수도 있어. 아니, 아까 안 그래도 녹음하기 전에 앉아있는데 우리 이사 누나가 오더니 아까 낮에 되게 세련되고 부티나 보이는 사람들이 왔었대. 근데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EJ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왜 팬이 아니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씨발 EJ 황빠 팬 아니야? EJ 팬이 비하하는 거냐 지금?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이거. 빨리 사과해. 사과합니다. 바로 사과합니다. 아니, 그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 게시판에 내가 다 오라 그랬잖아. 다 왔더만. 신천지 이만희도 왔더만. 그 타블로도 왔더만. 하지 말자 좀. 다 와. 내가 다 받아주겠어. 그래, 오늘 많이 오셨는데 여기 멀리서 여기 저의 동양인 안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조선지네. 또 저희 녹음하다가 당 떨어지 말라고 이렇게 또 직접 또 떡까지 가지고 오신 가족분들도 계십니다. 되게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와이프분께서 EJ를 들으시고 매니아가 돼서 남편분을 이렇게 납치를 하셨다. 아, 그랬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지. 딸내미는 나를 싫어하는데. 왜? 내 목소리 나면 끄라 그러는데. 그리고 떡. 저는 사실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떡을 좋아하지, 이 떡 말고. 그 얘기할 줄 알았어. 그리고 오늘 저기 또 지금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저의 이 농담에 광주에서 경민군 어머니랑 같이 왔습니다. 곧 있으면 군대 입대한답니다. 그래서 군대 입대하기 전에 기념으로 여기 엄마랑 같이 왔어. 군대 가는 것도 족 같은데 그 전에 왜 여기를 데려오시는 거야? 아니 두 사람 다 뭐 이제 팬이고 하니까. 그럼 나보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욕을 겁나게 하더만 되게 매너인 척한다고. 나 매너 있거든. 군대 가서 맞지 말고 잘하란 말이야. 고참 시키는 대로. 이 작가처럼 안 하면 안 맞아요. 나처럼 하면 존나 두들 맞아요. 맨날 깐죽깐죽대다가 요즘 한 2년 하나? 1년 8개월 하나? 좀 짧아졌죠. 엄청나게 두들 맞으니까 조심히. 군대 갔다 오는 건 정말 건강하게 몸 조심해서 다녀오는 거 그게 최고예요. 딴 거 없어. 가서 뭐 잘하려 그러지 마. 그거 다 중간쯤만 하면 돼. 잘하면 계속 야 일로 와. 이거 불러가고 막 써먹으니까 중간쯤 튀지도 말고 중간쯤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박사 이 작가의 EJ 2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영주시 공식 쇼핑몰 영주장터입니다. 지난번에 사과즙으로 인사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에 저희 영주장터에서는 풍기인견 이불 특가전을 준비했습니다. 영주시 풍기읍이 인견의 본고장인 건 다들 아시죠? 냉장고 이불로 유명한 바로 그 이불인데요. 공산품 최초로 특산 명품 웰빙 인증을 획득한 100% 진짜 풍기인견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무더위에 잠들기 힘든 요즘 명품 풍기인견 이불과 함께 EJ 청취자 여러분들이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주문 전화는 010-2547-4187 온라인에서 영주장터를 검색하시면 사이트에서 특가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장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잘 자요. 네, 지난번 그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또 바란 대로 이 박사의 큰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황반이 쑥 들어갔다가 요즘에 다시 나왔어. 며칠 만에 나왔는데. 자, 어쨌든 이 박사님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발언을 했고요. 사과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잘못된 발언으로 강진석 선생의 독립운동 업적에 오명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특히 강진석
선생에게 독립운동하신 강진석 선생에게 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성 나올 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김일성 싫어하는 거는 신념이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야 뭐 대한민국 국민 다 싫어하지 뭐. 아니 이 박사 멘트에 대해서 뭐 동조한다기보다 이해한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 어떤 의미냐? 아니 우리 세대는 김일성 개새끼라고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다. 예. 그럼 이 박사나 김일성을 본 적은 없어도 자동으로 툭 치면 김일성 개새끼, 김일성 개새끼 나오지 않냐? 그럼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야이 있었어요. 개새끼야 지금 사과하고 다 끝나는 걸 왜 불을 지피고 지금 미친놈 아니야? 빨리 박용진이랑 까. 그럴까? 박용진이. 근데 요즘 또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 이후에 노 대통령. 아이 그거. 그러니까 그 박용진 발언이 문제되는 거예요. 뭐 그게 저희가 일주일 하잖아요. 네. 저희가 저번 방송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나왔더라고요. 나를 욕하려면 네. 노무현은 같이 욕해라. 네. 이 맥락도 없는 개소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박용진이 우리 이 박사처럼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끝날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자빠졌나? 논리도 없고 말이야. 분명히 국가보훈처의 서운에서는 빈틈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예. 박용진은 근데 저는 특별히 연좌제하고 김일성하고 연결시킨 건 진짜 잘못한 거죠, 제가. 박용진은요, 자기가 참여정부 때 어디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를 알면 노무현의 이름을 갖다 팔아먹으면 안 되지. 그래요. 자, 그러면 뭐 거기까지 하고요. 시사 문제 해봅시다. 요즘에 정치 계절이 아니야 사실은. 선거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비수기야? 예, 비수기야. 뭐 재밌는 게 없어. 재밌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요즘 뭐 종편 보면 맨날 연예인 얘기 하잖아. 또 강정호가 또 하나 줬잖아. 그래서 요즘 강정호 얘기로. 예. 그건 결과가 나와야지 알 것 같아요. 나와야 알죠. 예. 나와야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일단은 사건 터지자마자 대타 출전. 네. 이튿날 네. 지명이 아니고 4번 타자. 4번 지명이었나? 4번 3루였나? 어쨌든 주전으로 출전. 오늘 타자까지 올리고 이거는 팀이나 그러니까 구단이나 강정호가 어떤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봐요.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구단에서 낸 그 일종의 성명서인가요? 거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그 범죄자로 보는 건 그건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가 당연한 거지만 우리 프로야구를 비교해 보자고. 저 도학 사건 막 일어났을 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애들 출전 못 안 시켰잖아. 네. 그건 벌써 알아봤거든 구단에서 나름 안 된다 판단된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MLB도 분명히 나름 강정호한테 알아보고 자기 나름대로 촉수를 뻗어봤을 거야. 이거 이랬지 않았을까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찌라시에 그 여성분이 근데 우리 시사 문제 강정호 얘기 갑자기 나왔는데 자 끝냅시다. 맞아 쭉 해서 그 한국계 혹은 한국인 여성인 것이다. 예,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죠. 여러 설에 따라서 뭐 23세의 뭐 한국계. 왜 한국계라는 찌라시가 도냐면 강정호가 영어가 안 되잖아.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꼬셨냐? 이거지. 어플리케이션인가 그걸로 만났다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나도 영어로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에 영어로 뭐 Can you speak Korean이라도 쳐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또 과거 어플 전문가. 맞네. 앱 전문가 저기 계시네. 이쪽에서는 권위가 있으십니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1kg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아니요. 옛날에 이음이 있었죠. 이음 하여튼 이것도 뭐 그런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계일 것이다라는 찌라시. 그런데 오늘 머니볼을 오늘 녹음하고 왔는데 우리께 더 먼저 올라갈지 그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SBS 이성훈 기자가 아닐 거라고 그거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찌라시는 아닐 거다. 왜 또 그렇게 추측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는 통역이 있잖아. 통역은 같은 호텔에 묵거든. 방은 따로 자더라도, 그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 이게 띡띡띡띡띡. 통역한테 그걸 시켰다고? 에이, 야, 우리 이제 직원들 다 끝나고 밤에 술 먹을 때 어떤 얘기까지 하냐? 왜 못해 그거를? 할 수 있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한국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은 한국인이다. 지금 뭐 어떤 찌라시에서는 한국인 여성이 미국에 가서 강정호를 노리고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 뭐 그 찌라시가 많아. 아무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니까. 또 급속도로 퍼지잖아. SNS 발달해가지고. 오늘 할 방송이 네. 양민 학살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방송 중에 뭐 서북청년단, 뭐 국민방위군 사건 그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될 거야 해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카카오톡이 카카오톡 사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규모로 이제 망명을 간다. 메신저 망명을 간다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찌라시가 많이 도니까. 그렇죠. 카카오톡 사찰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죠. 이번에 저기 새누리당 강원도 태백의 염동열 팟캐스트 뭐 규제를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했었잖아요. 네. 이방위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방송에서 했었나요? 얘기 안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어쨌든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염동열은 본인이 당한 게 있어서 그래. 강원도라든지 그런 곳에서 팟캐스트는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 염동열 의원에 대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내상을 입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열받았어. 예. 그래갖고 당선되자마자 난리치는 거거든 지금. 규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카카오톡도 SNS도 문제고 이러는데 카카오톡 규제해가지고 다 다른 데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팟캐스트 규제해봐. 팟빵에서 다 떠나. 아이튠즈로 가면 되지. 그렇죠. 미국 거 이제 언제 건드릴래? 개코도 못 건드린다 이제는. 이게 막 생각도 없이 짓거리고 자빠졌어. 지금도 저희는 그 미국 계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건드려요. 그것도 몰라 걔는. 그냥 하는 소리야. 팟캐스트를 잘 모르지. 아예 몰라.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야. 위력이 어떤지도 모른다는 얘기로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지는 위력 좀 알았을 거야. 염동열 의원만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뜨거운 거죠. 뜨거 자기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곧 이게 지역 팟캐스트 아니고 조금 반향성이 있는 큰 팟캐스트였으면 낙선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 지역 팟캐스트 굉장히 열심히 해줘서 일단 내용을 들어보니까 언론사를 뒤에 업고 하는 팟캐스트를 과연 1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1인 미디어는 뭐가 있는데라고 했는데 EJ를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몰라. 모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지. 보좌관이 이제 EJ를 안 좋아하는 거야. 어쨌든 그 입에 우리를 올리지 마. 알겠지? 올리지 말할 수 있겠고. 이거 하여튼 시사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왜 이렇게 나왔지? 하여튼 시사가 없어요 요즘에. 핫한 게 없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한 개 던져줬습니다 우리한테. 뭘 던져주셨냐면 청와대에서 오늘 말이죠.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었는데 쥐덧. 예, 오늘 박 대통령께서 이 자리를 주제를 했대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 어떤 사업의 성공 사례 이걸 뭘 들었냐면 미국 울워스사의 쥐덧 이거를 성공 사례로 들었다고 합니다. 예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좀 보관하고 싶어진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그 쥐덫을 놓고 정말 쥐가 없어지고 제품이 좋으니까는 거기가 되게 외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다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낸다 이 얘기잖아. 근데 경영학계에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그 업체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그러더라고요. 망한 쥐덫으로. 그러니까 쥐덫 재활용. 원래는 보통 일회용 쥐덫 쓰잖아요. 우리는 대표적 끈끈이자 끈끈이. 그치. 한번 붙어 끼기 가는 거. 그거 재활용 어떻게 하나 버리지 그냥. 그렇죠. 그 더럽고 막 그렇잖아. 불결하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쁘고 해도 재활용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옛날 일회용 쥐덫으로 돌아가서 이게 망했는데 우리 박 대통령께서 이거를 성공사를 언급하셨다는 거죠. 이건 뭐냐? 누가 써준 거. 늘 읽으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4년 내에 누가 써준 거 확인도 안 하고 읽으니까 뭐 개코 알아? 쥐덫이 뭔지? 그 경영학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거기서 일부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또 이 누나는요. 제가 봤을 때는 쥐를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봤을까? 모르지. 생으로 봤을까? 아니 그 쥐가 별명이신 분은 봤잖아. 그래서 처음에 요거는 매기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얘기도 잠깐 있었죠. 그러니까 쥐 잡는 법도 모를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참 진짜 쥐도 못 봤을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이 박사 쥐 잡아봤어? 네. 그죠 우리 세대는 잡아보는데. 쥐 많죠. 우리 쥐 많았죠. 마지막으로 잡은 천장에서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뭐. 마지막으로 잡은 게 군대에서 잡았어요. 밖에 이제 입대를 앞둔 분이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여담으로 훈련 갔다가 왔는데 쥐가 쥐약을 먹고 비틀비틀거리더라고. 그래서 킥을 날렸더니 쥐가 죽더라고. 밖에 놨더니 동태가 돼서 그 다음에 눈덩이가 발견되더라고. 그러니까 쥐를 보는 경우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가야지 보는 거지.
뭐 청와대에 계속 사셨고 뭐 그랬던 분이 과연 쥐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말이야. 그거 있었잖아. 쥐잡기 운동이래가지고. 있었죠. 쥐꼬리 같은 꼬리 거 모아야 끌어서. 되고 거의 없기야 지금 생각하면. 근데 뭐 그렇게 척박하게 살았어 우리가. 근데 어쨌든 대통령 그동안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조인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갑자기 사표냈거든요. 예, 꽤 오랫동안 오래됐죠.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도 그분이 계셨다고. 국회의원 할 때도 예. 계속 따라다녔어.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써주는 것만 읽었잖아. 근데 이 양반 사표 쓰고 갑자기 공백이 왔는지 지금 이런 실수를 스텝이 바뀐 거야? 바뀌었어요. 근데 왜 사표는지 모르겠네. 지금 갑자기. 보좌관 진영이 사람이 굉장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보좌관들이 많잖아요. 3인방 있잖아. 그럼 되지 뭐. 3인방이 어차피 다 하는 건데 뭐. 셋이면 뭐. 우리 다 3인방이 다 하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소위 말해서 일 좀 하신다는 조응천, 박주민, 표창원, 손혜원 이런 분들이 종편에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참. 다 또 우리 방송 한 번씩 나오신 분들이네. 또 희한하게. 저주야 이것도? 이제 저주야. 할 때 그랬는데 뭐 조홍천 의원 같으면 본인이 큰 실수를 했죠 사실은. 사실관계는 다 하긴 못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경고 때리고 뭐 그렇게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회부하고 무슨 뭐 면책 특권을 없애야 되는 그 정도까지 갈까? 뭐 그래 어때 그거는 뭐 잘못했으니까 인정합시다.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 잘못했다고 무슨 의원의 갑질이라고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를 당연히 행사한 겁니다. 절대 갑질이 아니고 또 지금은 표창원 의원한테 넘어왔어요. 표창원 의원의 발언. 그 사실 처음에 그게 터진 게 왜 전직 간부 경찰관이 이거 이야기하면서 터진 거거든. 부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그 양반 워딩이 처음에 이 폭로할 때 워딩이 그랬어. 잘생긴 경찰관, 이쁜 경찰관 이렇게. 그래서 아마 뭐 표 의원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하다가 이제 말이 꼬인 거지. 안 해도 될 말 했는데 본인이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씨발 엄하게 완전 살살 붙여가지고 공격하고 자빠졌어.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게 그게 할 건 아니라니까. 일단 그리고 면책 특권 얘기 나온 김에 대통령이 대구에 큰 선물을 주겠다고 했던 조원진 의원 얘기 보겠습니다. 19대 의원이었던 시절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헌과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라고 질의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확인됐었죠. 그리고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유명한 우리 단골 손님 강용석 씨 서울시장 장남 병역비리 의혹 제기했지만 사실 무근이었죠. 새누리당이 전과로 치면 더 많아요. 새누리당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니들 입당수나 잘해라.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어제 SBS 라디오 한수진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표현 자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 있었다. 반성한다. 사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런 발언을 했고 맥락을 좀 봐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방송 끝나고 트위터에다가 정치인의 지위 이용해 사익 추구하고 국정과 민생 어지럽히면 정례기, 언론의 특권 이용해 악의적 기사로 진실 왜곡한다면 기레기, 전 정례기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며 표현의 자유 지키겠습니다. 당신도 기레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 전체를 비판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언론이 정말 언론 특권을 이용해서 침소봉대에서 표창원을 막 공격하는 거 아니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안 끝났어? MBN 앵커, 전 MBC 아나운서 출신, MBC 기자 출신 김주아 앵커께서 뉴스 8시에서요. 어젯밤에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언론에 대해 기자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 하지만 정치 쓰레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표창원을 직공했죠. 주어 없네 역시. 주어는 없지. 누구야? 이정현 의원. 예. 이정현 의원이 압력 넣은 것도 하필 봤네 이거. 하필 봤네. 그것도 대통령 주어 없다고 얘기하는 팀도 있더라고. 인간들이 새누리당 수준이야. MB 때는 안 그랬어? 설립했다 그랬는데 주어 없다고 그랬잖아. 예. 거기는 멘탈이 다른 거라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조용기한테 맹목적으로 믿고 중 없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뭐 7시간 동안 뭐 받았다는 설도 있던데? 뭘 받아? 뭐 사적인 뭔가 서비스를 받았다든지. 누가? 주 없어요. 주 없어요? 네. 그래 주 없이 막 얘기하면 그만이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뭐 조영기 행량님이 무죄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대단한 잘 일이죠. 돌아갑니다. 그걸 또 언론에서 밝힌 거는 국민일보밖에 없고 그거야 뭐 국민일보가 그런. 그래요. 예. 자 국민일보도 기레기야 그러면? 아니 죽어 있어 이거는. 국민일보 기레기야 물어보는 거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 박사. 근데 대답 안 하지. 몰라 그럼 되지 뭘 대답하래. 맞아? 몰라.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들. 자 그러면 기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기자 쓰레기 있는데 하면 되죠 뭐. 우리를 팔내기라 불러라. 나 한 가지 질문. 뭐 녹음 시간 기준 내일 금요일에 박근혜 씨랑 유승민 의원이랑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 예상되세요? 내일 뭐 하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 불러가지고 축하연 비슷하게 한다고. 그냥 뭐 악수하고 지나치죠. 별 말은 없었다. 기사 그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자리 배치도 저 뒤에 할 것 같은 느낌은 뭐 드는데. 그렇겠지. 악수는 하겠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선 의원들 문제에 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부적절 언행 그만해라. SNS 조심해라. 이렇게 내부 단속했다고 하는데요. 모아놓고 얘기를 했죠. 아 참나. 국회의원들이 막 해야 국회의원들이 뭘 입에 자꾸 처음 국회의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초선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검열하면서 아무런 말을 안 하게 돼. 이 짓거리를 왜 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을 하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창의력이 더 높아진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짜증나게 말이야.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행사하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해? 초선 의원들이 그만큼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당 차원에서는 격려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물론 정말 해서는 안 됐고 뭐 술 먹고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할 수 있지. 우상호처럼 부르지 말라고. 본인의 이거 본인의 경험이야. 술 먹고 룸빵하고 부르지 말라고. 한번 걸리면 계속 물고 늘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뭘 그래. 초선 의원들이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얘기하자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실수하면 사과하면 되고 그런 거지. 국민들 위해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가이드를 너무 과하게 잡지 마세요. 그래요. 시사 문제 하나만 더 할까요?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도에 있었잖아. 대선 직전에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검찰이 감금했다고 여직원을 감금 협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했어요. 처음에는 약식 기소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야, 정식으로 해. 그따위 식으로 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정식으로 해갖고 2013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몇 년이야? 3년을 끌었습니다. 3년을 끌어가지고 이 사건이 1심 무죄가 성공이 됐네요. 3년 동안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건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약식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쪽이나 정부 쪽에서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재판관 직급 뻔히하니까 지금 검찰이 2014년 6월에 강기정 의원 벌금 500, 이종걸, 문병호 벌금 300, 김현 벌금 200 이렇게. 그런데 7월 6일 어제죠.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전 의원에게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근데 너무나 뻔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그게 감금이야. 경찰을 대동하고 가가지고 본인이 문 잠고 안 열어준 거 아니야. 안 나온 거잖아. 그리고 뭐 했냐면 그 여자 그거 안에서 뭐 했어? 삭제하고 자빠졌었잖아. 기록 그쵸. 삭제하고. 그게 왜 감금이냐? 아유, 씨. 셀프 감금? 셀프 감금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 후보 박근혜 후보께서는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1대1 토론하면서 계속해서 감금했다고. 감금이 뭔 뜻인지 알아. 당신 아버지가 여러 나쁜 짓 한 거 그게 다 감금이에요. 아니, 비유하면은 만약에 이 작가가 저기 안가 3층의 조합 사무실에서 어떤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찰 대동하고 문 여세요 그러는데 문 안 열어주면은 그게 감금이야? 그게 감금이야? 그러니까 에이씨. 이건 뭐 당연한 판결일 것 같고요. 저는 검찰이 상고 안 할 것 같아요. 망신이잖아. 나는 해줬으면 좋겠네. 대법원까지 갔으면 좋겠네. 교육부는 상지대권에서 상고를 할까? 그것도 궁금하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현 전 의원은 참 안 됐어, 이 누나도. 딱하죠. 사실 우리 방송에서 언급해드렸습니다만은 세월호 문제에 가장 많이 애쓴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제 뭐 술 사건, 술 파동 이게 일어나면서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도 못 받았잖아. 근데 어떻게 판결에서 그것도 무죄 났네? 그렇죠. 참나. 예, 제가 아까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이렇게 김현 의원까지 무죄가 났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종걸, 문병호한테 전화할 수 없잖아. 왜 못해? 하면 되지. 나 김현이랑 더 친하다 왜? 그래서 그런 거야? 김현 의원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EJ는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이시죠? 네. 네. 우리 EJ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한 번도 안 불러주셨어요. 컷오프됐다고 아마 저를 무시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불러주실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압력을 좀 가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그 사건 네. 터지는 바람에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세한 얘기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우선 지난 대선 이후 3년 반 만에 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무죄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번 그 국정원 요원의 감금 사건, 셀프 감금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왜 거기에 포함됐는지 재판 과정에서 늘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607호 앞에 앉아있지도 않았고 서 있지도 않았거든요. 설사 막는다라고 검찰에 무리한 기소를 치더라도 저는 사실은 대변인이었고 현장의 기자들이 많은 관계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러 갔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맨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는 그 점 때문에 표적으로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까? 고의성이 없다. 감금의 고의성이 없고요. 예. 외려 그 국정원 요원이 그 본인이 댓글 공작을 했던 컴퓨터를 혹시나 이제 빼앗길 것을 생각해서 그 안에 제 안에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감금할 의사가 없었다. 네. 제가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그 고의성과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밝혀내 주셨습니다. 예. 그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감금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네. 검찰은 왜 그래 무리하게 기소를 했을까요? 사실은 지난 그 대선에서 그러니까 특히 12월 14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한 게 12월 11일이고요. 12월 14일 날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과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던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그 김무성 전 대표가 NLL 그 일부 발췌본을 그 이제 흔들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그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감금 사건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녀린 여성, 인권 침해, 성폭행범과 같은 수법으로 해서 일이 진행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외려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그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지형을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활용했던 사건이라고 보였습니다. 예. 지금 그 김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려는 모습 다 보셨을 텐데 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은 무슨 견찰 소리까지 듣고 있고 권력의 개 주고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검찰 개혁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정권 교체를 해야지만 예. 검찰 개혁이 온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7년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김현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EJ에 부지런히 나가서요. 공감의 정치를 확대시키고 특히 원외이기 때문에 네. 20대 국회가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온전하게 그 작동되고 있는지를 잘 감시하셔야 될 것이고요. 네. 원외인 저는 바깥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살려서 언론 쪽 기울어진 언론의 환경을 좀 이렇게 바로잡는데 일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원외라고 하셨는데 결국 뭐 공천을 못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을 못 받은 네, 이유는 뭐 대리기사 네. 폭행 사건 이렇게 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아웃되신 건데 네. 결국은 그게 무죄 났잖아요. 네. 무죄가 났음에도 공천을 못 받으신 거죠? 그렇죠. 정무적 판단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도 마음고생 심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사건만 기억하고 뒤에 무죄는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세월호 대기사 사건도 무죄고 이번 것도 무죄고 아마 박근혜 정부 하에서 네.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된 초선 의원이 아마 제가 유일무이할 거고요. 예. 두 번에 걸쳐서 무죄 받은 것도 아마 기록일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예, 우리 청취자분들 무죄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뭐 무죄 특집 이런 거 할 때 불러드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김현 의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장섰었는데 네.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원망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들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그쪽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또 가족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아픔을 같이 치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쪽 안산의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이 가방에 리본을 달고 다니거나 기억 팔찌를 많이 하고 다녀요. 네. 그분들이 어쨌든 안전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억울하다고 언제까지 그걸 부여잡고 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니까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안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산에 내려가 계신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위원장 공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조강특위가 정부적 판단으로 그냥 한 명 선정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경선을 치르기도 하고 하는데, 네. 경선 지역이 몇 개 안 되는데, 김현 의원 단원갑 지역이 지금 경선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잘릴 줄 알았는데 안 잘렸네요? 글쎄 말입니다. 한번 받으신 것 같습니다. 불쌍해서. 네. 경선 일정 어떻게 돼요? 두 사건 다 무죄 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컷업하면은, 이의제의에서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아마 좀 정무적 판단으로 이번에는 경선으로 이렇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선관위가 구성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당원상으로는, 권리당원 투표가 아마 유력할 것 같고요. 권리당원? 네. 10월 중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화로 하는 겁니까? 아니, 투표소 투표인 것 같습니다. 투표소로 직접 현장 투표. 현장 투표로? 동원이 되겠죠. 예, 동원이 당연히 있겠죠. 네. 김현 의원도 많이 동원하세요. 저요? 네. 저는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고요. SNS상에서 지역의 당원입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지난 총선에 출마하셨던 분이죠? 네, 그렇죠. 패배했던 지역. 패배했던 누구시죠? 고영인 위원장. 고영인 위원장. 예. 자, 고영인 위원장하고 선의의 대결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자, 이왕 전화통화 하셨으니까. 네. 나 좀 뽑아주세요라고 한마디 하세요. 제가 당에, 평민당에 입당한 지 28년 차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출신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 근무했고 19대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안 좋은 일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안산에서 세월호 문제가 아직까지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21대 총선까지 한 달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김현 의원하고 전화 통화했고요. 뭐 고영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도 뭐 권리당원으로서 참여하셔가지고 선의 경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난 이렇게 지역위원장을 100% 경선했어야 된다고 봐. 그러면 어디 좀 이렇게 야리꾸리하게 된 데는 야리꾸리한 데가 졸라 많죠. 어디 있어? 아니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니까. 오창석 전 후보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창석이 잘 됐어. 떨어진 거. 돈도 없는데. 아니 그 돈을 떠나가지고 기준을 정했으면 지키란 말이야. 그 기준을 안 지키니까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조강특위에서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룰을 만들어. 나한테 줘봐. 그럼 내가 아주 조자령 헌창 휘두르시 막 휘둘러줄게. 아무도 안 남는 거 아니야?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당신의 장 속에 잠자고 있는 숙변, 매일매일 고통받는 변비, 과민성 대장,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미궁 장사랑은 식이섬유, 알로에, 발효효소 등을 주원료로 한 자연주의 천연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마음에 드는 차가 있긴 한데 살까 말까 고민이야. 고민을 왜 해? 좋은 구매 조건 찾아서 사면 되지. 그러게 좋은 구매 조건 찾는 게 쉽지가 않네. 그렇긴 해. 이것저것 귀찮은 일 투성이지. 나는 차만 고르고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처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아, 그런 너를 위한 서비스를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뒀지.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 비교 견적 서비스 말이야. 그래,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가 있었지. 인터넷 포털에서 새 사람 또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해봐. 자동차 판매사, 금융 전문가와 함께 고객 맞춤형으로 리스나 장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 오케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해볼게. 합리적인 리스와 장기 렌터카를 알아보실 때 포털 사이트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 또는 새 사람으로 검색해주세요. 법인 사업자는 절세 효과도 톡톡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833-5850으로 연락주시면 기분 좋은 새 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여수를 내려갔지 않습니까? 주승용을 잡기 위해서. 백무현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인물 대 인물로만 비교해도 백무현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여러 가지 떠나서. 그랬는데 그때 내려갔을 때 우리 방송에서 언급했을 텐데, 한 석 달, 두 달 사이에 사람이 엄청 마른 거야. 뼈만 남았더라고. 백무현 후보가. 많이 편찮으시죠, 이제. 그래서 그때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선거운동을? 본인도 그렇게 알았을 거야. 지나고 나니까, 위암 3기시라고. 위암 3기는 꽤 많이 진행이 된. 그때 우리가 편찮으시다고만 얘기했는데, 위암 3기. 상당히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또, 이분이 뭐, 돈이 있겠어요? 그죠. 돈 보고 사시는 것도 아닌데고. 선거 때도 많이 돈 쓰고 모자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뭐 문성근 대표 투입 보고 알았어. 좀 십시바 좀 도와주자. 이제 취업비를 그런 얘기가 있길래.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백무현 전 후보 취업비를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은 농협 352-1150-4283-13 농협 352-1150-4283-13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가 많이 부족하시다고 합니다. 얼른 키워이 하셔가지고 또 다시 좋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타나는 바람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은 특히 거두들은 빨리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허문도 박준병 이런 사람들은 일찍 가는데 빨리 가야 될 사람들이 아직 좀 남아 있네요. 자, 본격적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문경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우리 많이 했죠. 인간의 학살 사건은. 이승만이 워낙 저지른 게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 왜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을 하냐면 며칠 전이었습니다. 6월 28일이죠. 며칠 전에 이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셨던 최의진 옹께서 향년 79세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문경 양민 학살 사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양민 학살 사건과 관련된 데는 어디든지 그렇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유가족 회장도 맡으셨고 해가지고 자기가 당한 일입니까? 똑같은 거지. 다른 분은 당하신 것도. 그러니까 이 최의진 옹께서는 그 문경 양민 집단 학살 사건 당시에 13살이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14살이었죠. 13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할머니, 어머니, 형, 형수, 누나 등 9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요. 최옥만, 본인만 10명의 가족 중에서 딱 자신만 이 집단 광기가 춤추는 지옥불에서 형의 시신 밑에 깔려있다가 가까스로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이 동생을 보호한 게 아닐까. 형이 몸으로. 네, 형이 몸으로. 이 이후로 최홍은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요. 1987년 21년간의 교사 생활을 정리한 뒤에 오로지 문경 석달리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에 매달렸습니다. 이 박사 말처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를 만들었고요. 거기 회장직에 올랐고요. 그래서 문경뿐만 아니고 다양한 학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또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 내무부 등에 수십 차례 탄원서를 건넸죠. 그러면서 진실 규명이 될 때까지 기르던 머리와 수염을 자르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네, 장발에 수염 유진장기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빨간 베레모. 네. 그렇죠. 빨간 베레모가. 이분의 육성을 한번 듣고 와볼까요? 잠깐. 10월 24일 너무 춥고 또 그날이 저 용공장입니다. 일부 장에 가시고 또 나무하러 가시고 학생들 14명 학교 가고 청년들 저희 반장 동해에 갔을 때 7명들 공회가 이렇게 마을은 아내들만 있고 하니까 또 국군들 오니까 이제 아무도 안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라는 놈이 이 동네는 국군이 왔는데도 한 놈도 나와가지고 반겨주는 놈 없는 거 보지 이 동네는 빨갱이 동네 틀림없다. 이래가지고 부하들한테 집 전부 불살라버리고 동민들 전부 한테 못나가 다 소산시켜라.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풀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아온 것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전혀 외면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는 진실 규명이 밝혀졌다고 합니다만 9명이 되는 그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아픔,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분이 갖고 있는 한, 그것도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 사람 인생은 또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79년 그 인생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거기서 살아남았을 때부터가 아마 산게 아니죠. 참 본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87년이면은 네.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됐다 손 치더라도 여지껏 그때까지도 군사 정권이 시퍼렇게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시대에 이런 것들을 용기 있게 하셨다는 것도 정말 기억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오늘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분 문경 양민 학살 사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문경 양민 학살 사건. 양민 학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것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울했던 시대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그렇게 열심히 싸웠지만 그것들을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아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던 그런 사건들이죠. 네, 세장. 1950년 이때쯤에 벌어졌던 너무나 많은 학살들이 있습니다. 이 근처 문경 가기 전에 있는 대전도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대전 형무소에서 있었던 재소자하고 예비 검속됐던 보도연맹 관련 사람들 7,000명이 전부 다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승만 참 나쁜 놈이야. 하면 할수록 나쁜 놈이야. 7,000명 이상을 죽였는데 이 중에 신원이 확인돼가지고 유족회로 이게 확인되신 분이 500명밖에 안 돼. 방송 중에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사람 죽인 걸로 치면 이승만이 세계 최고일 거라고. 아니 어디 뭐 카드 뉴스로 뭐 세계에서 사람 가장 많이 죽이면 학살자 그다음에 전쟁 나오더라고. 나는 이승만이 거기 나올 줄 알았어. 끝까지 내렸는데 안 나오더라고. 아니 전쟁은 뭐 적국이랑 갖다 치자고. 이건 자국 국민을. 그래요. 그런데 이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은 한국 전쟁 이전에 일어납니다. 예, 1949년이죠. 네, 무장 공비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양민 학살 사건은 이렇게 나눠봐야 돼. 한국 전쟁 이전에 일어났던 양민 학살 사건, 한국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양민 학살 사건. 그러니까 이제 세작이 말했던 대전 형무소 사건이나 보도연맹 사건은 다 한국 전쟁 이후에 일어난 학살 사건이죠.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로 본 거야. 그렇죠. 잠재적 범죄자가 니들은 다 죽어. 잠재적 빨갱이 죽여버렸잖아. 우리도 지금 잠재적 범죄자잖아. 남자니까. 가지 마. 메갈로 와. 메갈로 다시 와. 좀. 다 와라. 나를 다 와라. 위마든지 오마든지도 와라. 여자 임산부 보호석 그 사진 찍은 것도 한번 화제가 됐더구만. 네네. 그리고 뭐 명예훼손 어쩌고 뭐 고발한다. 예. 다 와.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국 전쟁 전으로 나눠지는데 한국 전쟁 전에 일어난 대규모 양민 학살 사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경 양민 학살 사건 오늘 할 거고요. 무장공비 토벌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은 무장공비들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건지는 무장공비 토벌의 명목으로 양민 학살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조작한 거지. 자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벌어진 양민 학살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 방송에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예. 근데 우리 방송에 몇 번 언급하고 자세하게는 안 했죠. 일단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백으로 해서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 한국전쟁 이후인 겁니다. 3일간에 걸쳐서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들이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청년마을 또 같은 면 대현리 등 주민 719명을 이유 없이 살해한 사건입니다. 아, 이것도 뭐 전방도 아니잖아. 경남 아니야, 경남 거창. 그렇죠. 이 방금 이유 없이 살해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군인들이 공과를 올리기 위해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하고 주민들을 공비로 위장시키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그 난중일기에 나오나 원균이 죽은 시체 목을 베가지고 자기 전공을 올리려고 했다고 귀. 이순신이 장계를 올렸다 뭐 그런 기록도 나. 그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나중에 제54차 국회 본회의에서 거창 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폭로돼 갖고 3월 30일 국회 내무, 법무, 국방부 합동 진상조사단이 꾸려집니다. 그렇게 돼 갖고 1951년 4월 7일 국회 조사단이 거창 사건 현장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 사건 일어나고 이 신중목 국회의원이 거창이니까 바로 알잖아요. 들었잖아. 자기 지역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조사가 된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 현장 조사하러 간 국회의원들 길 안내를 맡은 경남 계엄 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신성모 국방장관과 모의해가지고 사전에 학살 현장을 은폐시켜놓고 구연대 정보참모 최영두 소령이 인솔하는 수색소대로 하여금 군병력을 공비로 위장시켜가지고 국군 옷 벗겨가지고 북한군 군복을 입혔어. 예.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장 조사 오는 거를 알죠. 국회의원들 조사하는 국회의원들을 개새끼가 진짜 미친놈들 아니? 아 이게 인간 쓰레기들. 이렇게 해갖고 국회의원들 그냥 돌아갔어요. 총알 날라오니까. 어떻게 해? 공비들 있다 그러고 살아야지 일단. 아유 철수한 거죠. 아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 김종원 대령이 누군지 여기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종원 대령 별명 타이거 김입니다. 타이거 송, 타이거 김. 참 좋아해. 타이거 좋아해. 네. 백두산 호랑이라는 닉네임도 갖고 있어요. 이 양반 출신이 어디겠어? 일본군. 너무나 당연하죠.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일본군이야.
일본군에 1940년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일본군 하상한 출신입니다.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열도 전투에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특히 파푸아 뉴기니는 일본군과 연합군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곳인데요. 1942년 5월부터 1944년 8월까지 2년 넘게 전투가 이루어졌고 일제는 조선인 강제징용자와 군 징집자 4,41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4,076명 90%가 넘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대부분 죽었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김정은이 살아났어. 이 지옥에서. 이 정말 지옥 불반도에서 살아남은 거야. 반도는 아니고 섬이겠지. 이런 지옥 불섬에서 살아남은 거야. 열대 우림에서 살아남은 거야. 근데 이 연합군이 일본군의 이제 보급을 끊는 방법을 썼죠. 그럼 굶어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군이 원숭이를 잡아먹고 원숭이 잡아먹다 없으면 어떻게 해? 옆에 죽은 내 동료 인육을 먹는 거죠. 여명의 눈동자에 나오잖아. 사까이. 장항선 씨가 그 사까이야 장항선이가. 그래요? 아닌가? 아니 박인환 씨가 아니지 최재성 씨를 박인환 씨가 그래요. 사까이라고 불렀죠. 사까이 그러면서. 그래서 인육 막 먹고 그랬잖아요. 장항선 씨가 이상하게 끈질기게 버티는데 알고 보니까 최재성 씨가 이렇게 보니까 밤에 인육을 뜯어먹더라. 먹고 있는 거야. 이 모티브야. 이 양반 모티브야 그게. 야망의 눈동자 참 대단한 드라마예요. 야망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네, 참 대단한 드라마지. 우린 다시 한번 그런 드라마를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명의 눈동자에서 처음으로 남북 분단의 아픔, 이데올로기 아픔을 그린 거야. 빨치산. 그렇죠. 그리고 장학림, 박사군이가 맡은 역할 있잖아. 네. 독립군 출신, 나중에 이제 미군으로 하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5.18을 다룬 모래시계. 그렇죠. 이제 다시는 그런 드라마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방송국이 다 엉망이 돼서? 네, 엉망이 돼서. 정권도 엉망이니까 뭐. 아니 그런 걸 이념을 떠나서 자체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항우 이런 작 같은 드라마 말고 명성황후 이런 그런 드라마 말고. 아니 이정현 의원은 그게 통상 업무라고 했으면은 지금까지 모든 정권에서 그랬다는 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게 굳이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전에는 또 그런 거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이 다른 정권에 다 했다면서 네가 봤냐? 봤냐고. 아니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이 다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이정현처럼 그렇게 했으면은 왜 그 조중동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 싸울 일이 없잖아. 조졌으면 되는데. 조졌으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정현주 사장도 얘기했잖아. 한 번도 전화 받은 적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압력을 안 했으니까 참여정부에서 맨날 언론 중재에 고소하고 지금 네팔 같이 따라간 그 양반 누구야? 양비가 그거 맨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글로 빠져 왜? 나 양비 좋아해. 좋아해? 참고로 문제가 됐던 김시곤 보도국장 그 양반 별명이 내부에서 김피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피곤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도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라는. 아니 오죽했으면 졸지의 영웅이 됐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오죽했으면 녹음 버튼을 눌렀겠어. 그렇죠. 그치 이게 처음이었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녹음 버튼을 눌렀을 거야. 나 바꿔야겠어 전화를 아이폰에서. 녹음 기능이 없어. 녹음되는 걸로? 내가 안드로이드 계열을 쓰는 유일한 이유다. 바꿔야겠어. 그래갖고 모당 의원 막 나한테 전화해서 지랄하면 녹음해갖고 까발려야겠어. 누구요? 몰라. 자, 그래갖고 이렇게 김종원은 인육을 먹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나중에 해방돼서 국내로 돌아왔고 자기가 인육 먹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어요. 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소리야 이게? 이런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극악무도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정말 참혹한 잔혹성 이것을 김종원이 갖게 된 게 아닌가. 군대라는 이유로 인간성이 모든 게 무시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죠.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악마가 돼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원래 그런 인간. 원래 나쁜 놈이야. 거기 가서 자기 어떤 저게 발휘된 거지. 옷이 물 만났네. 이랬었지 않을까 싶어요. 착한 사람이 갑자기 군대 가서 이러지 않아. 오히려 착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고 조금 정신이 착란이 오거나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군의 역사에서 김종원을 좋은 군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나? 아니요. 여기서 족같다 그러지? 네. 응. 보호소에서도 족같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덩어리야. 자, 이 양반은 광복 후에 일본군 하사관 출신입니다만 국내로 들어와서 동대문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국군이 창설되자 경비대에 입대합니다. 근데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도 사람들 조패고 부하들 조패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경비대 입대해서 안 그랬냐? 똑같아. 부하들 또 체포된 자들에게 너무 잔인하게 굴어가지고 대기발령, 해임 아주 자주 당했어요. 웬만하면은 경찰은 경찰끼리 감싸주잖아. 워낙 독해가지고. 군인은 군인끼리 감싸주고. 근데 오죽이나 독하게 했으면 이랬냐는 거지. 자, 그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일화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원은 여수 시민들을 공소운동에 집합을 시킨 뒤 팬티만 입힌 상태에서 총살시키거나 철사로 손가락을 묶어서 오동도 앞바다로 집어넣었다. 또한 자신이 차고 있던 일본도로 직접 피의자의 목을 베고 한자리에서 여러 명을 처형했다. 일본도로 목을 베다 지치면 권총이나 소총으로 사격시험을 하듯 민간인들을 죽였다. 이거 이제 여순 사건 때 이런 짓을 벌였는데요. 이거 자료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순 시민이 이제 운동장에 집합했는데 자기들은 뭔지도 모르고 집합한 거야. 야, 오라니까 군인들이 오라니까 가면서 아이고 농사는 뭐 어쩌가는겨 막 이렇게 갔어. 그랬는데 이 지랄을 한 겁니다.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애들은 집에 있는데요. 엄마 잠깐 갔다 올게. 그렇고 하고 다 죽인 거예요. 또 있어요. 1950년 3월 14일 영덕 중곡동에서 김종원은 빨치생각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된 3명을 처형을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영덕 경찰서 유치원에 같이 있던 33명이 처형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아직 신문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겁을 주기 위해 끌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처형당하던 한 명이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이에 분노한 김종원은 보고 있던 33명 가운데 31명을 학살했다. 군인이 뒤에서 총을 쏘면 파놓은 구덩이에 한 명씩 떨어지도록 했는데 그는 이것이 답답했는지 벼랑간 직접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시신의 내장이 튀면서 현장은 난장판이 됐고 그걸 지켜본 사람은 며칠 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야, 이거 봐. 재판도 없잖아. 에? 뭐야 이게? 이 지켜본 사람이 뭔 잘못이야? 1950년 그냥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거야. 이거는. 1950년 3월 14일이면은 전시도 아니에요.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이야. 네. 네가 뭔데 씨발 사람들 이렇게 막 죽이냐? 니한테 뭔 권한을 줬냐? 이렇게 했다고. 야만적인 시절이었네. 그것도 뭐야? 처형당한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인민공화국 만세 불렀다고 뭐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을 그냥 두루룩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1950년 7월 26일 미군 군사고문단 에머릭 대령 보고서에서도 김정원의 잔악함이 드러납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입니다. 김정원이 자신의 부하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있었다. 어젯밤에는 미군 전초기지에서 총질을 했다. 총 개머리판으로 부하를 구타하고 영덕에서 후퇴하는 사이 실종됐던 장교를 사살했다. 부하들이 김종원을 먼저 제거하지 않는 한 또 그 새끼는 총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자, 미군 고문단 에머릭 대령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야, 쿠데타를 해서 저 새끼를 죽여 이런 거야. 오죽했으면. 자, 이런 잔인함으로 악명 높았던 타이거 김이었지만 타이거 김은 민간인 그리고 자기 부하 혹은 체포된 사람 혹은 포로들에게만 잔혹했지 적군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약자들에게 강하고 그렇죠. 강자들에게 약한 적을 이롭게 하는 인간이었다. 한마디로 이적행위했지. 이적행위에다가 호구였다. 북한이 봤을 때는 호구도 이런 개호구가 없는 거야. 호랑이가 아니야? 호구 그냥? 개씨 호구야. 그냥 호구도 아니고. 다시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이 김정은 학살에는 귀신, 전투에는 등신. 아니 등신아.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자, 증언을 봅시다. 이런 전투에는 등신인 거에 대해서 주한대사 무초, 많이 등장하죠. 무초가 작성해서 본국에 보고한 김종인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부산의 23연대장을 맡고 있었으나 곧 전방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그의 흉폭한 표면에 이면에 감추어진 비겁성이 드러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미국 고문관은
전선 부근에서 호랑이 김을 찾거나 그가 지휘하는 연대의 끝없는 후퇴를 중단시키는데 최대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숨어 지내거나 도망가기 바빴던 것이다. 이게 뭔 호랑이 김이야, 씨. 고양이도 아니지, 이건. 그러나 거꾸로 그는 적에 대한 용맹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는 미군 고문관이 보고 있음에도 부하를 쏴버릴 만큼 잔인성을 대가로 행사하였다. 잔인성을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적에 대한 것보다 훨씬 많이 행사했다는 얘기죠. 부하들은 킴을 죽일 생각을 가질 만큼 그의 비겁성과 잔인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부하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지휘관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더 무력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 화만 푸는 거고. 그게 학살이 되는 거고. 결국 형편없는 전과와 지휘 통솔의 문제로 인해 초전인 50년 7월 7일 킴은 연대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러나 그의 불명예 해임조차 그의 미래의 경력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그는 다음 달 대령으로 승진해서 헌병 부사령관이 되어 나중에 해방된 평양을 점령하러 파견되었다. 이거 이승만이 다 한 거야. 해임된 사람을 바로 또 진급시켰어. 지 말을 잘 들으니까. 아, 씨.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들었습니다. 무초의 증언, 이런 등신 같은 김종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등신에게 을지 무구공 훈장을 비롯해서 총 8개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오, 자랑스럽네. 양민 학살했다고? 아니, 적을 죽인 사람에게 훈장을 줘도 모자를 파네? 이거 뒤에 김종원이 어떻게 이제 또 이승만 정권 뒤에 승승장구했는지는 뒤에 좀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곡물생활입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냥 쌀밥만 드시고 계신가요? 잡곡밥이야말로 진짜 보약이죠. EJ 가족들의 잡곡밥상은 곡물생활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곡물생활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잡곡밥 드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차, 가루 등 다양한 곡물 가공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먼지로 까맣게 변한 방충망 아직도 쓰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EJ 청취자 여러분. 저는 천재홈케어 대표 안성진입니다. 기존의 스테인레스와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방충망은 쉽게 부식되고 철가루로 인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홈케어의 미세방충망은 고강도 특수 섬유로 만들어져 부식되지 않습니다. 또 3배 이상의 촘촘한 구조로 벌레와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170kg 이상의 수직 하중도 견딜 수 있어 아이들의 추락사고 역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방충망은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천재홈케어의 미세방충망을 만나보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대표번호 1666-0843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오프닝 광고에서 나왔던 거죠. 인견은 알아요? 풍기가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풍기가 유명한 딱 2개, 사과와 인견. 도산서원. 도산서원 안동에 있고 이게 새끼야. 풍기에도 소서원.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네, 어쨌든 그 인견 여름의 필수 제품. 시원하죠. 시원하죠. 디자인은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지금 속옷으로 인견 입고 있어요. 우리 정말 아재다, 아재, 이제. 시원하다니까. 그리고, 무슨 인견을 입고 그래. 참, 새끼 미친. 입어봐, 이 새끼 얼마나 아니, 시원한 건 알지. 보지도 않는데. 우리 이제 갓돌 지나 우리 애도 인견 입고 있거든. 그냥 에어컨 안 틀고 자는데 시원해요. 시원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자연 친화적인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든지 뭐 속옷에는 직접 피부에 닿는 경우에는 직방. 좋죠. 네. 내가 또 그런 디자인은 옷을 좋아해. 우리 이거 저번에 광고 사과 영주 사과, 네. 영주 사랑
하신 분께서 또 하신 거거든. 이번엔 인견으로. 이번에 인견. 네,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사과 좀 맛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효과를 보니까 또 한 거 아니야. 인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방금 앞에 들었던 광고는 뭐 곡물생활 광고인데요. 이 곡물생활 사장님께서 오늘 안가에 오셔가지고. 네. 또 이 찰옥수 찰강냉이를 괴산산입니다. 괴산산 충북 괴산. 네. 찰옥수수를 이제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그랬는데. 그것도 직접 이거 하셨어요, 지금 작업을? 자기가 꺼서 자기가 해야지. 누구한테 시켜? 갖고 와라 그래. 자기가 지금 막 하고 있어. 나눠주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지금 저러고 있냐면,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한 거야. 괴산 대학 찰옥수수. 자기가 팔아주겠다고. 이랬대요. 그래서, 두 농가에서 2,000박스를 받아왔대. 일을 벌리셨구만. 일을 벌렸지. 근데 지금까지 8명 주문했대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작가님 제발 좀 이래가지고 2,000박스에서 8명이면 끼끗해 한 8박스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 참 광고 원래 한 번만 언급하잖아요. 또 언급해드립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곡물생활 들어가서 한번 뭐 옥수수 신청하세요. 시원하게 갑시다. 그리고 오늘 원래 광고 뭡니까? 예. 천재 홈케어라는 업체네요. 예. 추락방지 미세 방충망. 왜 에어컨 대신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비대칭이잖아요. 베란다 창문은 넓고 방문이랑 문을 열어야지 좀 통풍이 잘 되니까. 그런데 방충망들 많이 다는 그런 방충망을 얘기할 텐데 추락방지 미세 방충망이면 베란다 쪽에 다는 거일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네. 아니 우리 저 안가에 없어도 다뤄주셨거든요.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그 떡 가져오신 분도 떡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케이크도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진짜 마음만. 이거 다 돈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와서 달아주면 방충망도 안가에 달아주면 인건비에다가 저렴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딴 데 하시면 되는데 꼭 달아주겠다고.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달아주셨는데 아마 그 크기에 맞겠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방충망이 오래되면 거의 빵꾸가 많이 나잖아. 그렇죠. 이제 벌레, 모기 막 들어오니까. 지금 굉장히 철이죠. 방충망들 많이 필요하실 텐데. 지금 제가 앞에 이거 인견이랑 지금 옥수수랑 언급 안 해도 되는데 왜 언급해 드리냐면 철이니까. 철 지나면 못 팔아. 나 정말 따뜻하다니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말이야. 따뜻한 용쟁이 같으니.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같은 것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 이런 것들도 60% 정도 차단해 준다고 하시고, 그리고 사람 힘으로는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서 아이들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뉴스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베란다나 창문가에 있다가 추락하는. 특히나 지카 바이러스가 요새 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기 걱정들 많으신데 좁쌀도 통과 못한 아주 미세 방충망이라고 하고요. 우선 시공 지역은 서울, 경기 2가구 이상 예약하면은 지방 출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충망 틀은 꼭 하이샤시 흰색 플라스틱 재질이어야 한다고 하고요. 대표 전화번호는 1666-0843이고요. 핸드폰 쪽으로 착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EJ를 통해 예약하신 분들은 총 금액의 15%를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충망 양쪽에 있는 그 모헤어라고 합니다. 그 털 달린 거 있잖아요. 요걸 다 교환을 해드리겠다고 하시네요. 좋은 걸로. 그리고 에어컨 청소로 유명한 관우 홈케어도 EJ 할인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됐죠 그러면. 우리 집 밖에 계신 분들 다들 하모니카를 하나씩 불고 계시네. 보기 좋네. 자, 우리 방송 돌아갑시다. 국회에서는 제조사에 대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건이 외신에 의해서 크게 보도가 됩니다. 이승만은 마지 못해서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무, 내무부 장관 조병옥, 법무부 장관 김준현, 이 3부의 장관을 해임하였습니다. 이때도 외신만 믿을만 했구만. 그렇죠. 그러나 사건에 대한 축소와 은폐 시도는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씨발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 쳐듣지. 짜증나게. 정부는 1951년 4월 24일 거창 사건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창 사건의 희생자는 187명인데 이들은 모두 공비들과 통모하여 이들을 도와준 자들이다. 그리하여 국군은 신원면 주민 중 군경가족, 노약자, 부녀자들, 개전에 정이 있는 자 등은 모두 제외한 뒤 신원초등학교에 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여 재판을 한 결과 187명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6명을 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어 이들을 현장에서 총살할 것을 대대 정보장교에게 명령하여 2월 12일 신원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박산골에서 개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게 정부 공식 발표죠. 다 거짓말이네.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그러니까 은폐 조작인 거야. 일단 사망자가 700명이 넘었는데 187명으로 축소했고요. 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공비라 그랬잖아. 양민인데? 평범한 사람들인데? 증거가 없잖아. 구라쳤고 또 재판을 했다는데 재판 없었어요. 그리고 개별적 사형 아니요. 단체로 그냥 드르륵 갈긴 거예요. 다 거짓말이지. 이후 국회는 진상조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거창을 비롯한 인근의 함양, 산청, 문경, 한평 등의 양민 학살 사건을 밝혀내고요. 직접 책임자였던 구현대장, 오익균 대령,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이었던 김종원 대령에게는 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거창 사건 희생자들의 시신은 3년여 넘게 산속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유족들이 1954년 음력 3월 3일 학살 현장에 흩어져 있는 희생자들의 유고를 모았으나 그 신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큰 뼈는 남자, 중간 뼈는 여자, 작은 뼈는 어린이로 구분하여 화장을 하고 박산골에다가 남자 합동묘, 여자 합동묘, 어린이 합동묘를 만들어 매장하고 위령비를 세워놓습니다. 비문은 노상 이은상이 썼습니다. 다음은 그 비문의 내용입니다. 1951년 1월 6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에 천인 공로할 비참한 사실이 있었다. 저 6.25 동란에 공산군의 남침으로 피를 흘린 것만도 결의의 역사 위에 뼈저린 자취를 남긴 것이라 하겠거늘 하물며 일부 미련한 국군의 손에 죄 없는 양민들이 집단 살육을 당했음이랴. 당시 국회의원 신중묵의 발의로 국회 조사단의 손에 의하여 그 사실이 천하에 발표된 채 남은 친족과 동료들의 통곡 속에서 어느덧 3년 세월이 지나가 마침내 희생자들도 그 얼굴조차 분간할 길 없어져 1954년 3월 3일 다만 남자, 여자, 아이만을 구별하여 새 무덤에 안장하니 남자 109명, 여자 183명, 아이 225명, 합하여 517명이었다. 아, 씨발, 애들은 문제야, 인간적으로. 애들이 그리고 훨씬 많네. 아, 쓰레기 같은 것들.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났건만 고을 동포들은 쓰라린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한덩이 묘비를 세워 그립고 애통해하는 정을 표하고자 하므로 이제 간절한 뜻을 받들어 붓을 들었건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은 것이라 차마 무슨 말로 뒷세상에 기록을 남기겠느냐. 다만 여기 손을 씻고 흔들어 명복을 빌며 후세 자손들에게 부디 정의와 동포애를 지키라 경고할 따름이다. 아, 이게 이제 54년에 그런 이제 뭐 뼈를 이제 발굴해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묻은 일이 있었고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비문은 그때 적은 거야. 어? 근데 1년 뒤에 뭐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비문은 곧 판해지고 정으로 글자가 다 쪼개집니다. 보이잖아요. 차, 대단한 나라입니다. 군대를 너무나 덮어주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은 박정희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나 다름없는 정권이란 걸 의미할까? 똑같이 야만이란 얘기지. 거기다가 지가 빨갱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 미국에게 나 빨갱이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지랄을 한 거예요. 자, 이후에 사건은 주모자라고 할 수 있죠. 국방장관 신성모. 이 양반 이후에 뭐가 됐나? 아까 왜 잘렸다 그랬잖아. 네. 주일 대사 됐습니다. 주일 대사 되셨고요. 실형을 선고받은 3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은은 이듬해 3월에, 오익경은 9월에, 한동석은 1년 6개월 뒤 대통령 특별 명령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정은도 관동군, 박정희도 관동군. 이승만이 풀어준 거죠. 심지어 이들은 다시 국가의 녹을 먹는 직에 복직했는데요. 김정은은 경찰 간부에, 오익경과 한동석은 군에 복직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이승만의 지시로 경찰에 다시 특별 채용되어서 52년에 전북경찰국장, 53년에 경남경찰국장, 54년에 경북경찰국장, 55년에 전남경찰국장을 차례로 역임한 뒤 56년에 드디어 경찰 최고위 자리는
치안국장에 임명됩니다. 이렇게 많은 학살을 저지르고도 씨발 이게 헬조선이야. 헬조선 요즘 나온 말이 아니야. 진짜 여기가 지옥이네. 여기가 지옥이지. 이승만의 독재는 계속되었고요. 거창 사건 유족들은 감히 거창 사건을 입에 담지 못하는 또 다른 암흑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SBS 그 보드은행 관련된 거였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때도 말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있는 거야. 네. 대구가 왜 저렇게 됐는데. 거창 사건 유족들은 거창 사건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등에 임용되지도 못하고 또 거창 사건을 언급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감시받게 되었으며 유족들은 역시 거창 사건의 유족들이라는 사실마저 숨긴 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연좌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다 4.19 혁명이 일어났고요. 혁명 3주 뒤 유가족 70명은 사건 당시의 신원 면장 박영보를 생화장하는 등의 보복을 했고요. 비로소 거창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5.16 군사 쿠데타가 터지면서 다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 뒤에 유가족들이 거창 사건 일어날 때 그 군인들의 악독한 행동을 할 때 앞장섰던 박영보 면장 이제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 양말을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이제 생화장 했는데 이게 뭐 생화장했다는 말도 있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난 두 개 같은 것 같아요. 두개골 깨뜨린 뒤 화장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은폐했고요. 진실을 알리려는 유족들을 당연히 탄압했겠죠. 일례로 박정희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유족회 간부 17명을 반국가단체 혐의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유족들은 박정희가 물러난 1980년 이후에 와서야 합동묘소 위령비 원상회복 및 거창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1982년 6월 1일 전두환에게 이게 되겠어요. 1988년 1월 14일 노태우에게 이것도 역시 되겠어요. 반복하여 진정 호소했으나 당연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이에 유족들은 1988년 2월 15일 거창 양민학살 희생자 위령 추진위원회 발족 및 걸기대회를 열었고요. 박산 합동묘소까지 가두행진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호소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11월 7일부터 3일간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300여 명이 국회의사당, 통일민주당사, 평화민주당사 앞에서 각기 시위를 계속해서 당 대표들로부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받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9년 9월 19일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의원 165명에 의해서 발의되었으나 회기 내에 입법이 안 됐고요. 그래서 폐기됐습니다. 그 뒤 유족 대표 등이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시위하고 청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18일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요. 1998년 2월 17일 거창 사건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된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유족 등록 신청을 받아서 이를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거창 사건으로 548명이 사망했고 그 유족은 785명이다. 이렇게 결정을 아까 했습니다. 처음에 700명 넘게 사망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네. 여기서 왜 548명이냐면 유족들 보고 신고를 한 거야. 안 한 사람이 있죠. 겁나니까. 아니 옛날에 이랬다 한 박살 났잖아. 그렇죠. 또 했다가 또 죽으면 어떡해. 못 믿어.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 돌아가신 유족들도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500명밖에 이렇게 안 된 겁니다. 그래도 이게 김대중 정권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된 거지. 아니면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2001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결정이 됩니다. 희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나 자녀 1천만 원, 손자나 형제 자매 500만 원으로 판결을 합니다. 이게 씨발 돈이라고 이걸 아우.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항소를 했습니다. 야 이게 배우자 자녀한테 1,000만 원. 이게 목숨값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이것도 못 주겠다고 국방부에서 항소한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어딨어. 여기에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게 2009년 기사인데
과거사 사건 12건 배상액 1,810억 원. 헤드라인 이렇게 때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런 데다 이런 데다 돈을 바라고 이러면 이렇게 낭비했어? 유족들이 그치. 맞아요. 돈을 바라고 이렇게 한 거야? 사람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아픈 과거를 역사를 청산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은 데는 뻔하죠. 조선일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국방부 향수로 열린 2심 판결은 대한민국 재판관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재판이었습니다. 2심은 거창 사건의 형사 판결이 선고된 후 3년이 경과한 1954년 12월 16일에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됐고 거창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6년 2월 11일에 장기 소멸 시효도 완성됐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쓰레기 짓입니까? 아니 그래 법에는 그래 나와있다. 진짜 국가를 상대로 한 불법 손해배상 행위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51년의 사건이 났으니까 54년까지 니들이 이거를 법원에 재판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됐으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56년도 했어야지. 시간이 지났다 지금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 아니잖아. 이건 국가가 나서가지고 공소시효 같은 거 없이 해가지고 다 공소시효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공소시효가 문제가 아니고 51년, 56년이 어떤 시기였어? 누구 정권이었어? 이승만 정권 아니야? 이승만 정권에다가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은 그 묘비까지도 전부 파헤칠 정도로. 아니 박정희 정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56년도가 지금 공소시효로 말했잖아. 소멸시한이라고 지금 법에서 말한 거 아니야. 근데 56년에 이승만 정권인데 이승만 정권한테 유족들이 가가지고 이거 진실을 알려주세요 했다가는 다 죽지, 다 같이. 이거를 재판관이 몰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런 건데 이 판결을 이래가지고 기각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고요. 56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56년에서 30년 가까이. 맞죠? 86년, 30년 넘게 계속 어묵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눈치 보고, 제대로 할 얘기 못하면서, 조금만 얘기하면 탄압받고 그랬던 시절이 계속 있었는데, 국가에서 그걸 감안해주지 않으면은, 국가가 가야지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줘야죠.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안녕을 보호하고, 그런 국가가 국민들을 향해서 총질해서 죽였어. 그렇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금이 따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안 된대요. 이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봐요. 아마 1인당 아마 천문학적 액수를 지불했을 겁니다. 이러니까 선진국이라 소리 듣고 우리는 후진국이라 소리 듣는 거야. 언론사도 물론이고 재판부가 전부 막장이야, 막장. 나중에 거창이나 문경이나 양민학살 사건 관련해서 배상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참 짜증납니다. 얼마 많이 돈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뭐 물가 연동률 계산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이렇게 판례를 내면 사실은 거의 다 따라가잖아. 네. 근데 하급심 법원에서 줬가하고 판결한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볼까요? 진주 보도연맹 사건 때 이때도 이제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대법원이 한번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소멸 시효가 지났으니까 안 된다 했는데 이 사건의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냐면 국가가 소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 꺼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정당한 판정이죠. 또 부산 고법에서는 거창 사건 희생자 유족 박모 씨 아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이것은 같이 한 게 아니고 따로 된 거예요. 따로 된 소송에서 피고는 그러니까 국가는 원고에게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1심에서는 나라가 이겼거든요. 근데 2심에서 부산고법에서 1심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었어요. 이런 하급법원도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대법원이 심각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저질러지는 소위 말해 이승만이 죽인 천인공노한 사건인데 그거를 그 정권에서 밝히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21세기에서도 세월호가 안 밝혀지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법원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중립성을 지키고 그런 명예 같은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대법원은 2008년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서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 3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2001년에 1심 있었고 그 뒤에 2심 있었잖아요. 그 2심 전부 다 원고 패소 판결 내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대법원은 기대했지. 대법원에서도 2008년에 이렇게
배상할 의무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부끄러운 사람들. 자 여기까지가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었고요. 지금부터 한국전쟁 전에 일어났던 문경양민 학살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겁니까? 1949년 12월 24일 공비를 토벌 중이던 국군 제2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원 70여 명이 경상북도 문경군 삼북면 성복리 석달마을에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주민들을 살해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을 우리는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20여 명의 경찰을 대동한 70여 명의 국군이 초가집을 불태우고 논두렁에서 마을 주민들을 총살한 것입니다. 부대가 왔는데 환영해주지 않고 공비에게 음식을 줬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부대를 마을까지 안내했던 노성근 씨와 장성한 씨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우리 마을은 사건이 난 석달부락 산 너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국방군 70에서 80명이 기관총, M1 소총, 방한복으로 중무장한 채 동네에 들어와 밥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군부대는 젊은 우리 두 사람을 지목해서 처음 오는 곳이니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산 너머 첫마을이 석달부락인데 집들이 보이니까 지휘관이 이 마을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동네에 인기척이 없으니까 군인들은 화가 치민 말투로 국방군이 와도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보니 빨갱이 마을이다 라고 투덜거리면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동네에 그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 인기척이 없고. 그런데 이거를 아이씨.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오니까 모이라고 해놓고 그냥 총을 쏴댔습니다. 우리는 혼이 다 빠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군인 한 명이 당신들도 여기 있으면 죽여버릴 테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해서 얼른 돌아왔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 양반들의 증언 때문에 나중에 진상규명해서 그렇죠. 진상규명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당연스러운 일이죠. 자, 이날의 학살로요. 마을 주민 136명 중 어린이 9명과 여성 44명을 포함해 모두 8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군은 민간 집에 불을 지른 후 놀라 뛰쳐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두렁에 몰아세우고 기관총으로 66명의 주민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이후에 군인들은 위치를 이동해서 마침 방학식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15명을 모아놓고 집중 사격을 가해 10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12월 24일이면 한참 방학식 할 때고 뭐 지금이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근데 이런 일이 이때 일어난 거네요. 아, 초등학생을 이게 지금 아니 다른 어른들은 공비라고 치자고 그래.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어서 이 마을 이장 최명진 씨의 인솔 아래 문경중학교 건립을 한 벼 공출 작업에 동원됐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마을 청년 7명에도 총탄 세례가 퍼부어졌습니다. 86명의 사망자 중에는 채 도를 넘기지 못한 젖먹이 아이도 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전쟁이 터지기 6개월 전에 일어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 미쳐서 날뛴 거지, 미쳐서. 내가 볼 때는 군인들의 권위의식이라고 보거든요. 광기야, 광기, 네. 이거는. 우리가 무장을 했고, 그리고 군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들, 진짜 미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핀트 돌아버리니까 그냥 쏴 죽인 거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사람, 군인들이 안내원을 앞세워서 마을에 갔는데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이 빨기 마을이네? 이랬다는 거 아니야. 네. 이게, 한국전쟁 전이니까요. 아마 위에서 공비를 잡아오라고 쪼았겠지. 예? 그러니까 실적을 올려야 되는 거야, 설마? 예. 나는 설마. 그렇게 봐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학살을 은폐하고 오히려 사건을 공비에 의한 집단 민간인 학살이라며 위조까지 했습니다. 이승만은 사건 직후에 신성무 국방부 장관을 현지에 내려 보냅니다. 은폐와 조작을 지시를 합니다. 신성무는 1950년 1월 17일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한편으로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건을 은폐 조작했습니다.
그런 거네. 아유, 이 공산당 빨갱이들 때문에 참 피해가 막심하시죠.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유족들은 말 못하죠. 예. 그러니까 암묵적인 압박이죠. 빨갱이라고 얘기 안 하면 니네 가만히 안 두겠다. 신성모는 군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민간인 학살 범죄의 책임을 물어서 사단장과 연대장을 해임시켰지만 대외적으로는 언론 보도를 통제를 하고 군부대의 범행을 공비의 소행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군 당국은 공비가 국군으로 변장해 마을에 침입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자들의 호적에는 공비가 출몰해서 총살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이게 80년대까지 계속 이렇게 공비가 출몰해서 총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었겠어? 빨갱이 자식들인데? 은폐 조작. 이후에 피해 유족들은 정부의 진실 규명은커녕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빨갱이 자식으로 침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은 그렇게 소문으로만 떠도는 근거 없는 군인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으로 묻혔습니다. 아니 군대에서는 이렇게 조작했지만 동네 소문은 금방 나잖아. 군인들이 죽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는 없고 소문만 있는. 그러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자 피학살자 유족회가 결성이 되고 국회에서도 양민학살 진상조사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회는 1960년 5월 23일 주병환, 윤용구 두 의원으로 구성된 문경 양민학살 진상조사반을 사건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현장 조사 후에 국회 조사반은 유족들의 진정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을 한 뒤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진실의 문 앞으로 한 발 다가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터지면서 이런 움직임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박정희 5.16 쿠데타. 아유. 오히려 군사정권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이적 단체로 몰았고 나아가 유족 대표 이시영 씨와 최홍락 씨를 포고령 제18조 위반죄로 체포해서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이승만과 별 다를 바 없어 이런 거 보면. 네. 야만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사정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유족들이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부에 피해자들은 공비가 아니고 민간이다 라면서 명예회복을 해주고서 요구를 했으나 그때마다 정부는 관련 기록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초의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했고 시사저널이 사건의 진상을 담은 미국 극동군 사령부의 비밀문서를 입수하여 특종 보도했습니다. 미국 비밀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비밀문서에서 나왔으니 뭐 꼼짝 말하지. 꼼짝 말하지. 예. 미국 말도 존나 잘 쳐듣거든. 그렇죠. 첫 번째 비밀문서 보겠습니다. 비밀문서 넘버 2686번 1950년 1월 16일입니다. 제목 민간인 대학살. 그냥 학살도 아니고 대학살이라고 써있네요. 한국 군인들이 49년 12월 24일에 경상북도 산골 석달 부락에서 한국인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 98명을 대량 학살했다. 이 사건은 25연대 소속 부대원들이 순찰 중에 마을을 포위하고 주민을 소집하여 주민들이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죄명을 씌웠다. 마을 주민들은 군인들이 말한 죄명을 부인했지만 군인들은 칼빈소총, 수류탄, 휴대용 대전차 발사포 등으로 마을 주민들을 향해 집중 발포했다. 야, 포까지 쏘냐. 유아 3명, 초등학생 9명, 남자 43명, 여자 43명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다. 당시 미국 조사는 정확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다르죠. 자료가 예. 달라요. 예. 27호의 가옥 중 23호가 군인들에 의해 전소되었다. 이 사건 책임자는 한국군 2사단 소속 유진규 소위와 하사관 2명이었다. 유소위는 사건을 지휘관에게 보고했고 지휘관은 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지방 경찰서장과 결탁했다. 이들은 고위층 관리들에게 70명의 게릴라들이 학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정보 분석, 마을 주민들은 경찰에 협조하고 있었다. 사건 책임자는 당연히 기소 및 처벌될 것이다.
그거는 아메리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요. 여기는 한국이야. 여긴 야만이야, 여기는. 이런 말은 또 되게 안 들어요. 참. 비밀문서 넘버 2694, 1950년 1월 24일. 정보 분석. 전임 3사단장 이용준 소장과 전임 2사단장 송호성 준장이 전격 해임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불만. 둘째, 지휘관의 연령을 낮추려는 의도. 셋째, 두 사람 모두 49년 12월 24일에 있었던 98명의 양민을 학살한 석달불락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 두 장성은 육군본부에 대기 발령되었다. 유희준 중령을 해임한 것은 석달불락 학살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이다. 석달불락 사건은 그의 휘하 부대가 저질렀다. 유중령은 보병학교에 배속되었다. 한국군은 학살의 전말을 국민에게 숨기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신문은 이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게 당시 미국의 비밀 문서입니다. 에이씨. 자,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진실 규명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죠. 유족과 교수, 활동가 등이 힘을 모아서 2000년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김대중 정권 아니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5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같은 해 12월에는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이어서 2007년 6월에 문경 석달리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이 결정됩니다. 그날의 학살이 일어난 지 57년하고도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권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그렇죠. 우리가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몇 번의 강산이 변하고 나서야 겨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요. 지금까지도 안 밝혀졌어요. 왜? 지금 대통령이 박정희의 딸인데 이걸 하게 해주겠어? 당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석달리 사건은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인 노약자와 부녀자를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무자비하게 총살한 반인륜적인 집단 학살이라며 국가 사과, 부상자 의료비, 생계비 지원, 지속적 위령제 봉행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공식 결정을 받고 나서야 유족 대표인 최의진홍, 앞서 설명드렸던 최의진홍이 학살 책임자인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역접조사도 안 썼으면 좋겠어, 씨가.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아까 또 반복이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유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지요. 참나. 이게 법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나 봐. 법적인 거를 딱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절대 안 벗어나려는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바보냐? C8? 아유.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것들 파산시키면 안 되는 거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모르는 거야.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배우고 뭐 이런 사람 안 되겠지. 씨발.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라든지 그리고 공부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의 역사적인 의식이라든지 인간적인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역사적인 것까지 갈 필요 없어. 이거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이거 사법고시 패스하고 지금 제도를 보면 사법고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 판사로 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쭉 판사잖아. 끝까지 판사잖아. 그러지 말고 사법연수원 나와서 뭐 변호사나 검사나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생활도 좀 쌓고 뭐 사회 어려운 사람들 좀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한 다음에 판사를 하는 이런 제도는 어떨까? 안 되겠지? 나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대법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은 2011년 9월 국가 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는 통상의 법 절차로 구제하기 어렵다. 즉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제대로 빈 거지 이게. 나왔네요. 국가 권력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의 침해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거를 말 못하는 우리 아들한테 설명하라도 설명하겠다 이거.
맞다고. 안 그래요? 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심 판결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죠. 자, 그래서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냐면 대법원이 돌려보냈으니까 그래서 배상 이제 국가가 책임 있다고 인정하고 배상금 규모를 정합니다. 희생자 본인은 3억 원, 배우자는 1억 5천만 원, 부모와 자녀는 9천만 원, 형제 자매는 1,500만 원, 조부모와 손자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7억 원의 배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놈의 역적조사. 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가 그 판결 잘못됐어 하면서 항고를 하죠. 이 판결에 불복해갖고 항고를 해갖고 2차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47억 원에 달하는 국가 배상 액수가 너무 크다. 뭐가 금액이 커. 국가가 죽였는데. 이거를 줄여라. 그래가지고 12억 원만 줘라. 이 말같지도 않은. 아니 이게 무슨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니면 명예훼손이 일어났는데 아유 합의금 대충 뭐 마무리 짓거나 아니면 이거 너무 과하니까 좀 돌려주세요. 이런 사건도 아니고 말이야. 봐요. 이 본인은 사망한 본인은 3억 원, 배우자는 1억 5천만 원 아니에요. 이거 요즘에 그냥 교통사고 사망해도 보험회사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 지급해요. 네. 그런데 국가가 죽였잖아. 근데 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이걸 3분의 1로 깎아? 아니, 4분의 1로 깎았네. 47억에서 12억으로. 사람 목숨을 계량하는 법은 뭘로 한 거야 도대체? 더더군다나 국가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 아니에요.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하고 47억을 지급했잖아요. 유족들한테. 네, 지급했죠. 썼을 거 아니야. 그치.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된다니까 30몇 억을 유족들이. 네. 어떻게 합니까 이거? 평생 한으로 붙잡고 살았던 그 유족들이 받은 이 돈 쓴 분들은 어떻게 사채를 얻어서 국가에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나? 이게 돈이 아니라 피 아니에요 피. 목숨을 돈값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그걸 깎았어. 그걸 더군다나 깎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후려쳤어. 김회장보다 더한 놈들이야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런데 또 이거 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도 하겠죠? 배상금 많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채옹께서 진실을 입증받고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금까지 받았지만 다시 토요일에는 그런 걸 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유 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살 사건을 다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눈을 감으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학살 사건이 여기에서만 일어났습니까? 한번 볼까요? 앞서 얘기했던 대전 형무소 재수사 학살 사건, 대구 형무소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1,400명이 사망했어요. 부산 형무소 학살 사건 4,832명이 사망합니다. 남원 민간인 학살 사건 9명,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 1,500명, 한평 민간인 학살 사건 524명, 나주 민간인 학살 사건 96명, 이건 마을 전체가 집단 몰살을 했어요. 산청 민간인 학살 사건 529명, 수원, 평택, 천안, 충주, 군산, 안양, 청주, 진주, 부여, 인천, 김해, 고성, 동래, 성주, 경주, 봉화, 대구, 경산, 영천, 영일, 함양, 순창, 남원, 장흥, 제주, 남한 전역 총 42개 지역에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이승만을 욕을 안 하시, 국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 살인마네, 살인마. 이거는 살인마 정도가 아니지. 이런 사건들을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기가 국군 통수권자이자 경찰 통수권자 아니에요. 경찰 지휘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더 엄중하게 처벌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겠잖아요, 근데. 오히려 덮어주고. 그럼요. 골로 간단 말 하죠. 네. 야, 씨발이네, 골로 간다? 뭐 이런 거. 우리 뭐 협박할 때 쓰거나 아니면 너 맛이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거요. 우리 원래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말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예요? 이때 만들어진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골로 간다가 뭐냐면 골짜기로 간다는 얘기야. 골짜기로 가면 죽는 거니까.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뼈골자가 아니라 골짜기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골로 간다. 그러니까 1950년 이후에 나온 말이야. 이 골로 간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한 전역에 무수한 학살이 일어났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쭉 얘기했던 42개 지역 다 하면요 300 해야 돼 EJ. 아씨 이런 일을 국가가 벌였는데 21세기 들어와서도 대법원은 희한한 판결로 이상한 논리로 유족들의 마음, 희생자들의 어떤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대모서 다시 받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픈 드라마나 극적인 거는 영화나 매체로 보면 충분한데 나라에서 이런 인간 천인공노할 짓을 해놓고서 극적인 드라마를 자꾸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고 EJ에서 하라고 하게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게 나라냐 이게? 자 마무리합시다. 네, 인간의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고요. 특히 무력을 가진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한 배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올바른 정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피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게 레드 컴플렉스 아닐까? 왜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빨갱이 이러면 무서울까? 옛날에 다 어른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들 있잖아. 역사에 있잖아. 그냥 빨갱이 아니면 또 빨갱이 너 그럼 죽는 거야. 그 공포가 내재된 공포가 계속해서 유전이 됐든 학습이 됐든 와 있을 거예요. 레드 컴플렉스. 그걸 또 국가는 악용을 하죠. 지금도. 이게 빨리 이승만의 역사나 이런 잔인했던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요. 이 좀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서로 눈 딱 마주쳐서 서로 잡아먹는. 그래서 이승만을 더더욱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의 역사는 전부 이런 야만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 역사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앞에 세우려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하고요. 아마 그래서 얘들이 다 절박한 거야. 이 피해 역사를 가려야 되니까. 자, 오늘 이제 하면서 간만에 좀 무서운 대본을 읽은 것 같아요. 내용을 읽은 것 같아요. 무서웠습니다. 아까 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국가는 그러고 있잖아. 사건이 일어나고 또 5년, 손해를 안 하고 3년 지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에? 일제시대 때 그 참혹했던 일 일본한테 배상하라 할 수 있나? 똑같은 논리라면? 그런 와중에 송영선 씨는 자위대 행사 국내에서 한 그 여자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독일과 비교하지 맙시다. 창피합니다. 선진국과 아직 선진국이 되진 못한 나라의 차이죠. OECD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니까. 우린 또 하나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승만 이런 우리가 양민학살 사건 얘기하면 야 뭐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 없었냐 그래.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 존나 많았죠. 이승만 못지않을 게 많았죠. 근데 뭐 어쩌라고 그거를. 그것 때문에 이승만이 한 짓이 면죄부가 됩니까? 에? 북한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논리가 있어. 말 같은 논리를 자빠지. 아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이승만이 히틀러보다 무서운 새끼인 것 같아. 그렇죠.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진짜 광기에 휩싸여서 저지른 정말 잔악무도한 범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거죠.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에? 그럼 일단 우리 같은 사람부터 먼저 총살당하지 않을까? 밖에 계신 분들 당신도 다 마찬가지야. 지금 밖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안 가요 와갖고 군인들이 안 가요 와갖고 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다 죽이고 이제 자기들은 대전이라니까 튀는 거야. 그치?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부터 죽이고 나서 그렇죠. 왜 얘들 살려놓고 지들끼리 튀면 우리는 북한에 협력할 인간들이다. 나는 살려주려나? 씨발. 그 논리로 다 죽이겠잖아 옛날에. 야 그러고 싶은데.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봤구만 이 시절엔. 아 참 안타깝네요. 네, 방송 끝냅시다. 엔젤펀딩 송영에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공 좀 바꿔보자. 김영록, 안상보, 이재천, 파리 엔젤펀딩, 안재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